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은행 가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알아보실 때 이게 예전이랑 뭔가 좀 다른데? 하고 느끼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집 문제 때문에 은행도 가고 뭐 부동산도 가고 그랬는데 대출이며 은행 업무며 뭐가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괜찮으려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주변에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바로 이 7월부터요,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금융 관련 제도들이 크게 바뀝니다. 뭐 대출 조건부터 시작해서 은행 이용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 예금 보호해주는 그 한도까지요. 이런 변화들을 미리 좀 알아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불편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모르고 있으면 당황하기 쉽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5가지 핵심 변화. 첫 번째는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거. 두 번째는 외국인 대출하고의 형평성 문제. 세 번째는 은행 업무가 편리해진다는 거. 특히 오프라인 오픈뱅킹, 요거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픈뱅킹 보안이 강화된다는 내용까지 이 변화들이 구독자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왜 바뀌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 중에서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뭔지 마지막에 저희가 확실하게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꼭 끝까지 저희랑 같이 가주세요. 이 중요한 변화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당장 우리 주머니 사정이나 일상생활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첫 번째 변화, 바로 대출 규제 강화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특히 집값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 문턱을 더 높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 살 때 받는 대출 한도가요, 이제 소득 수준하고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6억 원이요? 소득이랑 상관없이요? 네. 이전에는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6억 원 이상 빌리기가 어려워진 거죠. 소득이 많아도 6억 원이라. 그럼 뭐 돈을 좀 더 빌려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던 분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규제하는 건가요? 정부가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그 갭 투자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갭 투자요? 네, 갭 투자. 아시다시피 집값하고 전세금의 그 차액, 그걸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 갭만 가지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인데 이게 그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좀 부추긴다. 그래서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여러 채 사는 걸 막아서 집값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규제가 있다고요? 네, 추가적인 규제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면 이제 6개월 안에 반드시 그 집에 실제는 이사해서 살아야 해요. 실거주 의무죠. 6개월 안에요? 네, 만약 이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빌렸던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집 살 때 잔금 치르는 거,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주택 구입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됩니다. 이야, 정말 깐깐해졌네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대출을 확 조이면 정말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좀 걱정도 됩니다. 관련 대출 한도도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실제로 그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일부 정책 대출 한도도 조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이나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증가를 좀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완책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어려움도 좀 세심히 살펴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우리 국민들한테만 너무 엄격하고 정작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를 피해가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서 국내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우리 금융당국이 그걸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국경 너머의 대출까지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금융당국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이용하면 우리 국민보다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뭐 그런 구멍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뭐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국내 은행에서 외국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건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 국내 은행은 또 다르군요. 네, 대출 심사 기준도 엄격하고 만약 가능하다 해도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외국인한테 연 8%에서 뭐 최고 18%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이야, 18%요. 국내 은행 문턱은 오히려 더 높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걸 도입하거나 외국인에게 더 높은 취득세나 양도세를 부과하는 뭐 이런 세금 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규제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군요. 자, 지금까지는 좀 답답하고 머리 아픈 대출 규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지점이나 현금 인출기가 자꾸 줄어서 불편하다는 분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으실 텐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프라인 오픈 뱅킹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편리한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쉽게 말해서요. 이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아무 은행 지점에 가서 내 다른 은행 계좌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래 은행은 국민은행인데 집 앞에는 우리은행밖에 없다. 그러면 예전에는 굳이 국민은행까지 찾아가야 했잖아요. 맞아요. 불편했죠. 이제는 그냥 우리은행에 가서도 내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 출금, 계좌이체, 뭐 공과금 납부 같은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정말요. 그럼 은행 여러 곳 다닐 필요 없이 그냥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야, 저희 구독자분들 정말 좋아하시겠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르면 7월이나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 창구에서도 일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은행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우체국에서도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 STM이라는 기기도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STM이요? 네, 스마트 텔러 머신, 기존 현금 인출기 ATM보다 훨씬 똑똑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ATM이랑 어떻게 다른데요? STM은 단순 입출금을 넘어서 훨씬 다양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손바닥 정맥이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로 본인 확인을 한 뒤에요. 통장 새로 만들기, 체크카드나 보안카드 발급, 또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뭐 이런 창구에서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업무의 한 80에서 9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은행 문 닫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급한 용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특히 통장이나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주말에도 바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야, 은행 갈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유용하겠네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조금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나 은행 방문이 번거로우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소식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드디어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오는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1인당 그리고 금융기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요? 와, 이게 얼마 만에 오르는 건가요? 이게 무려 24년 만의 인상입니다.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처음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보호 한도는 그대로여서 이거 좀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었죠. 24년 만이라니 정말 오래 걸렸네요. 와, 이제 한 은행에 1억 원까지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혹시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1억 원이라는 한도에는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네, 만약에 원금만 딱 1억 원을 예금했는데 나중에 이자가 붙어서 1억 1천만 원이 되었다면 만약 그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아,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서 1억 원이군요. 그럼 딱 1억 원을 넣기보다는 이자를 좀 감안해서 조금 적게 넣는 것이 더 안전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9,500만 원 정도를 예금하면 나중에 이자가 붙더라도 1억 원 한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여전히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 금융기관에 너무 큰 금액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금융기관에 이렇게 분산해서 예금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네. 예금자 보호제도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산 예치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자 포함 1억 원이라는 점, 그리고 분산 예치의 중요성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시 이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좀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호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그 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은행들이 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혹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를 좀 낮춘다거나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렇군요. 좋은 변화 뒤에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화폐 도입은 잠정 중단되었다고 하고요. 대신 우리가 자주 쓰는 오픈뱅킹의 보안이 강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때 좀 시끌벅적했던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은 여러 우려 속에 일단 보류되었고요. 대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픈뱅킹 서비스에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오픈뱅킹, 이게 정말 편리하긴 한데 가끔 뉴스 보면 이걸 악용한 금융사고 소식도 들려서 좀 불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강화된다는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요. 오픈뱅킹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좌를 등록할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아, 얼굴 인식이요? 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만으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서 위조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위험이 좀 있었어요. 이제는 신분증 사진하고 실제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더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얼굴 인식이 추가되면 확실히 더 안전해지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만약에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요. 맞아요. 좀 억울한 경우도 있었죠. 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본인 확인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오, 은행의 책임도 커지는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 수 있겠네요.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면인식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 강화는 꼭 필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 관련 5가지 주요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출 문턱은 좀 높아져서 집 마련 계획에 신경 쓸 부분이 늘었지만 은행 이용은 오프라인 오픈뱅킹 덕분에 훨씬 편리해지고 또 소중한 예금은 1억 원까지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스마트폰 오픈뱅킹 보안도 강화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자산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대출 규제 변화는 자산 계획에, 은행 업무 방식의 변화는 생활의 편리함에, 예금 보호 강화는 자산의 안전에, 또 보안 강화는 금융사기 예방과 다 직결되어 있죠. 네, 정말 다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네.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특히 저의 구독자분들께 가장 반갑고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변화는 역시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 여러 곳 힘들게 다니실 필요 없이 집 근처 가까운 은행 한 곳에서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시면 생활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의 금융생활에 현명하게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손해를 줄일 수 있겠죠.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꼭 필요한 최신 금융정보, 정책 변화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런 알찬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